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월요일인데 5월 셋째 월요일이에요. 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만 19세 성인이 된 그 성인들이 젊은이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뭔가 설레는 하루가 될 텐데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허유원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모두 상쾌하게 아침 출발하셨나요? 어제 스승의 날에 이어 오늘은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올해 성년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허유원 기상캐스터. 그 밖에 상쾌함이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서울의 기온 12도로 다소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 따스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날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산책 즐기시기도 참 좋겠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정도면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늦은 오후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날은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충청 이남 내륙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곳곳으로 바람도 강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2도, 대전 10.9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기온도 쑥쑥 올라서요. 한 주 내내 초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서늘하니까요. 일교차 대비도 계속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출입국 절차 간소화, 올여름 해외 유효가 가능할까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 방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국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만 입국이 가능했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도 PCR 검사를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23일부터는 방역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가 아니라도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 전 24시간 내에 받은 신속항원 검사만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 두 가지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건데요.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가검사 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해외여행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MC님 혹시 첫 해외 휴가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뭐 너무 기분 좋은 생각인데. 네. 뭐 인천공항 갔다 올게요. 인천공항 좋고. 저는 뭐 동남아도 너무 가고 싶어요. 일본이나 뭐 동남아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죠. 실질적으로 한 2박 3일 갔다 올 수 있는 곳은 일본 정도인데. 그렇죠, 일본. 일본은 아직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일본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일본은 여전히 PCR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일본 같은 국가는요. PCR 검사 대상자고 아직까지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뭐 미국, 캐나다, 뭐 영국, 스페인, 독일, 중국, 베트남 등 웬만한 국가에서는요. 신속항원 검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입국 후의 검사 기준 이것도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완화가 되는데요. 현재 입국자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3일 이내로 조정이 됩니다. 또 입국 6,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 의무도 자가 신속항원 검사 권고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시민들은 뭐 권고니까 그럼 안 받아도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코로나19가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3, 4만 명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코로나 유행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네.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여행업계는 그동안 참 힘들었잖아요. 네. 이제는 좀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한 언론사에서 이 여행업계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해당 인터뷰에서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사실상 입국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면제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면서 정부에 보다 과감한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방역 규제가 많이 풀리기는 했지만 인천공항 출국장은 아직 예전 모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하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반면 이들을 실어날려야 하는 그 비행편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다음 달부터 주 760편까지 늘릴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발발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에 4,700여 편이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아직 20%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말까지 코로나 전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진짜 그 해외 여행 상품 엄청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들 찾으시고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북한 내 코로나 사태 확산 위기 극복책은입니다. 예,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 북한 조선중앙TV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등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북한 내 발열자 수는 82만 620여 명에 달하고요. 사망자 수도 42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일일 확진자 수를 세잖아요. 발열자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북한에서는 그 관영 매체가 여전히 확진자가 아니라 발열자, 그러니까 열이 나는 사람 유열자 수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PCR을 검사할 수 있는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확진자 30만 명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러던데 글쎄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드물고 네. 치료제조차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에서 자체적으로 몸을 돌보는 방법, 이라는 기사에서 일종의 자가치료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면 꿀을 먹어라, 커피를 마시지 마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라는 권고를 했는데요. 또 민간요법도 한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버드나무 잎을 우려 먹으라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버드나무 껍질에는 아스피린 활성 성분이 많아서 민간에서는 아스피린 개발 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해열 소염제로 써왔는데요. 근데 껍질이 아니라 왜 잎을 우려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비약품을 기증하는 등 지도층에 약품 기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나 의료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약물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취임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취임 직후 첫 업무가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통일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요,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실무 접촉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오늘 중으로 우리 정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다가오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 일단 북한과 관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 있는 확보 수단, 그리고 한미 동맹의 억제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기가 번질 우려가 고조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상황과 대응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침 한국과 미국 모두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요. 미국 정부도 남북 간 방역 협력에 대해서 강력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저쪽에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렇게 지원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요, 그 국제사회의 방역 협력이나 지원을 수용할 것인지조차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현재까지도 외부 조력 없이 조선식의 독자적인 방역 체제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현 상황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 지역과 해당 당위 내에서 전파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악성 전염병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이제 주변국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1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요, 동지이자 이웃국, 친구로서 북한의 방역을 전폭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사망상조, 즉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며 대응한다는 양호한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 쪽에 먼저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봉쇄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위기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세 번째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탯줄 달린 태아 종량제 봉투서 발견입니다. 서울에서요, 신생아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숨긴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6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는요,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청소차가 수거한 쓰레기 봉투를 차량에 실는 과정에서 봉투에서 내용물이 쏟아졌는데 그 안에 신생아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여아는 숨진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한 생명인데요. 네. 이런 사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태아가 미숙아였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발견된 태아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이 발육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임신 기간 한 7개월에서 8개월 차의 상태였던 것이다라고 밝혀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산된 것은 아닌 상태, 즉 살아서 태어나긴 했던 것으로 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더 안타까운 건 이 태아가 탯줄이 달린 채로요, 알몸인 채로 아유.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거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는요, 아파트 인근 CCTV도 모두 뒤지고 있고 태아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이 유기범을 잡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유기 사건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꼭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요. 관련된 법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에 14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뭘까 하실 텐데 우체국 이러면 아실 거예요. 네. 우정 조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편, 우체국 서비스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그 기능이나 하는 일이 상당합니다. 먼저 짧은 뉴스 보고 오시죠. 서울의 한 우체국. 은행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의 창구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존 은행들은 온라인에 집중하면서 지점을 없애는 상황. 지금 제휴은행은 4곳뿐이지만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제휴은행 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로 창구에서만 은행 업무를 보는 할머니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옆에 은행원이 있었다, 직원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요. 딱 제재를 했을 텐데 시니어들을 위해서는 점포가 필히 있어야 돼. 폭넓은 전국 네트워크는 방역 대책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배송업체가 할 수 없는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배송 업무는 집배원 담당. 하루에 한 20개에서 한 15개 정도? 그 정도 배송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 사이트에 이제 발송 대상자들 명단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출력을 해서 당일날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4만 3천 명, 전국 지점이 3,400여 개.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생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체국의 공공 네트워크를 다르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정사업본부를 매청으로 승격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다. 물론 우정사업본부에서 필요하다면 공사로 가거나 기업형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책임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안건우입니다. 네, 우체국의 무한 변신 정말 대단한데요. 네. 우리나라 우체국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이 방향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뉴스에서 본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네요. 그냥 우리가 저 우편물은 취급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공적 업무까지 다양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편 서비스가 늘 아무런 문제 없이 개공되기 때문에 물과 공기처럼 언제나 늘 그렇듯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외에 다른 공적인 역할도 든든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벌어졌을 때 약 1,000만 개의 공적 마스크가 우체국을 통해서 배분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한테 지급되는 재택치료 키트를 알맞게 배송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8년에 그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매트리스 수거가 네. 이틀 만에 2만 장을 수거하는 것들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편 서비스뿐만 아니라요. 이 비상안전망, 국민의 비상안전망 역할까지 하는 게 참 대단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네네.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을 이 핏줄처럼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촘촘한 연결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요. 전국에 3,700개 정도의 우체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은 4만 3천 명 정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만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틀어서 아주 최고로 큰 규모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국세청, 병무청, 그리고 산림청 등의 기관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만 명이 넘고 행정, 뭐 서비스, 복지, 금융 뭐 대단한데요. 네. 근데 그런 만큼 일이 많은 만큼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부 조직인 만큼 수익과 관계없이 조직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편물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게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국민과 그 가까이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업무의 규모와 책임 범위는 굉장히 크지만 그런 그 대규모 조직에 요구되는 조직, 인사, 재정, 행정 입법 등에서 자율성이 부족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그 우체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우정사업본부를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방 소멸 등의 대전환적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규모에 알맞는 행정 역량 그리고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사업본부 형태로 우정사업본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타 부처, 지자체가 민간 위탁이 곤란해서 공무원 증원으로 대응했었던 일선 신규 행정 수요들을 흡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어서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슬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우체국은 그동안 우리에게 오랫동안 친숙하죠. 여기 상암동에도 이쪽에 저 우편 취급소 있어가지고 네네. 잘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이 변화가 되면 글쎄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먼저 우정처로 승격되면 기존의 기능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공적 기능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방 도시나 마을에 국가의 필수 서비스를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대국민 정부 서비스 전달 기능을 통합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조하여서 범정부 기능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체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되면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으로 생활 SOC 확충으로 지방 공동화를 방지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단절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체국의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안건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지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있습니까?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소식부터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 소식입니다. 네. 차차차 핫클릭. 네, 첫 번째 영상인데요. 잘 찍어줘서 고맙다. 네? 뭘 네. 찍어줬지? 뭘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뭘 찍어줬을까요? 대선은 끝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잘 찍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누리꾼이 오히려 공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사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지난달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 저기 도망가요. 인도로 도망갑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가는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경찰이 근처까지 따라 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향 바꾸는 척하더니 다시 바꿉니다. 주행랑을 또 쳐요. 따돌리려고. 네. 경찰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으려다가 결국 현장에서 놓쳤는데요. 어머, 세상에. 놀랍게도 이 운전자 나이가 네. 10대였다고. 운전자가 10대였다고요? 네네. 와, 역주행하고 또 인도까지 올라가고 그 짧은 순간에 교통법규 얼마나 많이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오. 저도 이 영상 봤거든요. 네.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얼마 뒤에 네.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직접 밝히는 뭐 글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자신이 바로 이 오토바이 운전자였다고 밝힌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누리꾼은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 여러 번 미소에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라면서 좀 황당한 댓글을 남겨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헬멧 안 쓴 걸로 범칙금 2만 원 받는 게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도 남겼는데요. 해당 댓글 작성자가 뭐 실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본인 때문에 하마터면 큰 사고 날 뻔했는데 뭐 사진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돼 이게? 그런데 안 되죠. 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최근 소식이 전해졌다면서요? 네. 자신감이 넘치던 이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잡혔습니다. 네, 잡혀야죠.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범죄 저지르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워낙 뭐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다 깔려 있잖아요. 네. 도망갈 데 없습니다. 45일 만에 이제 검거를 했고요. 이 18세 나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범칙금을 내기가 무서워서. 자, 그래서 그냥 범칙금 몇만 원 이제 내고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네.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더 많은 그렇죠. 몇십 배 벌금 내야 될 수 있습니다. 네, 범칙금 때문에 이런 위험한 도주를 벌였다는 건데요. 근데 이 10대 운전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지금 영상 보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폭운전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난폭운전하고 도주를 하게 되면 난폭운전 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잡혔고 아니 안 다쳤
망정이지 네. 이거 그럼요. 이러다가 크게 다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도주구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다음 소식도 참 이게 큰일 날 뻔한 일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요거 벼락인데 무슨 벼락이냐고요? 술벼락입니다. 술벼락? 뭐 날벼락도 아니고 술벼락이 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요. 우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난달 2일 대구의 한 도로입니다. 차 잘 가고 있어요. 차량 주행하는데 뭔가 잘 가고 이렇게 차로 떨어집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죠. 자, 운전자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차를 보니까 뒷유리 창이 저렇게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뒷유리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정도예요? 도대체 뭐에 부딪힌 거예요? 다행히 제보자의 뒷차량 운전자가 해당 장면을 목격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하늘에서 맥주병이 날아왔어요. 대박. 맥주병이 날아왔어요. 저 날아간다. 저게 바로 그 맥주병의 정체입니다. 저게 유리창에 바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럴 뻔했네. 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자, 요 영상이 이제 목격한 차량의 네네. 블랙박스 영상이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옥상에서 저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서 저게 꽂혀요. 아이고. 누군가가 맥주병을 옥상에서 던진 거죠. 그리고 차량 뒷유리에 맞고 저렇게 도로를 그대로 나딘 겁니다. 빈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집어 던졌나 봐요. 그런 것 또 같아요.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유, 또. 큰일 나죠. 너무했다. 그리고 차가 부딪혀도 큰 사고로 이어질 그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경찰이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맥주병을 받아서 지문 감식에 들어갔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누가 벌인 일인지는 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만약 차량 앞유리에 맞았거나 그러면 차량에 사고가 벌어졌겠죠. 당연히. 네. 걸어가던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정말 큰일이거든요. 아찔한 행동이었던 만큼 누리꾼이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범인은 알아서 자수하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요즘에 이런 소식 전에도 한번 위에서 뭐 떨어지는 거 우리 떨어졌어요? 다뤘던 네.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뭐 떨어지고 왕왕 있어요 이런 일. 그렇습니다. 네. 지난 10일이었죠.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1kg짜리 아령이 떨어져서 상가 건물 곳곳이 파손이 됐습니다. 아령이 떨어진 높이가 30층 이상이었어요. 80m 이상이었거든요. 이번 사고의 아령 주인은 창틀에 이 아령을 올려뒀는데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은 물론 확인을 해야겠죠. CCTV를 확보해서 아령 주인이 진짜 고의성이 없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꼭 이런 큰 사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처벌이 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그렇죠? 80m에서 1kg짜리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kg짜리 해머가 2m에서 떨어졌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불 털기 하는 분 계시죠? 네. 있어요. 이불 털기 하다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창가에서 뭐 운동하셔도 안 되고 절대로 물건 같은 거 던지시면 안 됩니다. 자,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뭐 살인 미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과실로 떨어뜨린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것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과실치사죄로 인해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2년 이하의 근거형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잊을만 하면 고층 건물 투척 사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섭지 않은가요? 그렇죠? 밑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작년 서울 중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옥상에서요. 이번에는 무려 8kg짜리 아령을 떨어뜨리는 아령이 붙잡혔습니다. 정말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붙잡아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답변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결국 이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렇게 고의성 있게 떨어뜨려서 재물이 망가졌다. 재물 손괴죄 적용이 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처벌 다 피해가느냐, 법적 책임 다 피해가느냐 아닙니다. 이 재물 망가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물도 재물이지만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어요. 8kg짜리 아령을 그냥 이유 없이 던졌다?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도 단속시키셔야 되는 게 날 더워지면요. 아이들이 그 물풍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던지는데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뭐 콩알탕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장난삼아 그쵸? 사람 지나가는데 이렇게 던진다고요. 탁 터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네. 이거 아이들 단속도 시키셔야 되고. 네. 어른들이 던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황혼 이혼한 아내가 요거 나눠 달래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네, 이혼을 했는데 국민연금을 나눠달라 이런 네. 얘기네요. 네. 자, 관련된 사연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사연 속으로 끄고! 결혼 20년 차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저는 앞으로 아내와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내는 저랑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속 많이 썩였지? 우리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둘이서 오붓하게 살아보자. 응?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나도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우리 이혼해. 네? 뭐?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게? 젊었을 때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선 응? 내가 당신이랑 계속 살아줄 줄 알았어? 응? 재산도 깔끔하게 반 탁 나누고 쿨하게 각자 인생 시작하자고. 오케이? 쿨한 아내와 달리 저는 전혀 쿨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찍어줬지만 시간 지나면 아내가 후회하고 저에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 1년 뒤에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야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여보, 그래 역시 내가 그리웠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무슨 귀신 시다라 깎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재산 때문에 전화한겨. 당신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지? 그것도 나랑 반씩 나눠. 이게 무슨 소리야. 국민연금은 내 월급에서 그게 빠져나간 거야. 뭐 그것까지 나누자 그래. 월급? 아이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아이고 참. 내 내조가 없었으면 제대로 또 다녔겠어 그 회사를? 당연히 국민연금에도 내 몫이 있는 거야. 내 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빨리 말해봐. 틀려. 이래.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다 끝냈는데 국민연금도 나눠달라고 나타난 아내. 국민연금은 제 월급에서 나간 건데 그것까지 아내랑 나눠야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누가 좀 알려주세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달라. 이래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네, 노령연금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매월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 연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남편 A 씨, 아내 B 씨와 2017년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종료하고 황혼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뜻은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함께한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랜 상의 끝에 남편은 아파트 소유권 가져갔고요. 아내는 2억 원 정도의 현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요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현금 2억을 아내가 갖고 아파트 소유권을 남편이 가졌으면 2억 이상이 올랐을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군요. 똑똑해요. 요즘 아파트 엄청 올랐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긴 했겠지만 이혼 한 뒤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향후 서로에게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혼도 했고 재산 분할까지 딱 했으면 더 이상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숙제가 2년간의 긴 소송을 마친 후에 남편이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다고 하니까 이 숙제가 딱 나온 겁니다. 아내가 전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자신에게도 지급해달라고 청구를 했고요. 남편은 연금은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닌데 내가 왜 아내에게 내 연금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현 배우자가 나눠달라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혼을 했잖아요. 재산 분할도 마쳤고. 근데 이제 나눠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황혼 이혼했다. 그러면 부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재산, 뭐 있어요?
부동산, 재산이 없어요. 보험, 자동차, 주식, 비트코인 다 돼요.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복권 당첨됐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연금은 매달 납부하는 거잖아요. 언제 납부했어요? 결혼 기간 중에 남편이 회사 열심히 다녔고 아내가 또 열심히 내조했고 아내 내조에 기여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딱 분할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요건이 해당하면은 당연히 이혼할 때 배우자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근데 그렇네요.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도 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을 어떻게 나눠요? 이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분할연금 수급권이라는 게요, 그 근거가 연금법에 따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근거한 어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다.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가요, 이 혼인 기간 중에 가사노동 같은 거 하느라고 뭐 경력이 단절됐거나 취업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양하는 부수적 성격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따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실 때 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 분할연금 그 수급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두고 싶다면 그때 먼저 협의를 하시고요. 이걸 주정조서 같은 데 정확하게 표시를 해두시면 그러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법이 알고 싶다 코너를 통해서 법 많이 배웠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언제든 청구가 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혹시 이혼하실 분들 오늘 방송 꼭 보세요. 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알아서 연금 받아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해줘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혼할 경우에는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선지급 청구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되고요. 근데 3년 이내에 청구했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60세 이상 돼서 연금 받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건가요? 그럼 너무 슬프겠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월이 흘러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이 노령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요건을 또 충족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혼인기간 2년 이상이 된 상태에서 이혼한 사이여야 돼요. 그리고 원래 노령연금을 수급할 이 수급권자, 그러니까 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당시까지 수급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정당한 수급권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신청하려는 당사자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에 도달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때 받으시는 금액은 전 배우자가 수령하는 노령연금 중에 혼인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의 비율별로 나누어서 분할연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혼인 저는 이런 거 모르고 싶은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혼한 상대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리고 나 역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태어난 연도별로 다르잖아요. 요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메모 좀 할게요. 내가 언제부터 제가 박수림 씨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952년생 이전은 60세고요. 이전은 60세. 네. 1953년에서 56년생은 61세. 1957년에서 60년생은 62세. 1961년에서 64년생은 63세. 1965년에서 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입니다. 이렇게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다른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던데 박수림 씨는 언제부터 저는요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네요. 14년 더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14년 계속 나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면 궁금한 게 정말 절반을 뚝
얼마라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연금이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연금이 절반은 줄어드니까 이게 막 항변하시는데 좀 억울해도 참으시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인 기간이 20년인데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30년부터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다 30년 동안의 연금을 다 나눠줘야 되느냐? 그럼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항상 공평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한 1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혼인 기간 20년이고 가입한 지 30년 됐다. 그러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30년째 절반이 아니라 20년째 절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3분의 2에 2분의 1, 그러니까 약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남편이 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알면 받을 수 있고 모르면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연금에 대한 궁금증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럴 때 국민연금 나눠줘야 하나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2015년 바람난 아내와 황혼 이혼한 남자. 에이, 여보세요. 바람난 아내는 유책 배우자인데. 바람 폈는데 유책 배우자인데 무슨 국민연금까지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요. 이건 X죠. 당연히 X죠. 법과 관련된 거 항상 반전이 있었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람을 펴서 당연히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별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답이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정답은 0입니다. 뭐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상대방이 바람 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폭행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재산분할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잘못과 상관없이 이 재산의 형성, 유지, 관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잖아요. 아내가 바람을 폈지만 그래서 열심히 내조를 잘했을 수는 있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되고 당연히 연금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아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여도도 없다. 근데 절반을 주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그 비율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50% 너무 많다. 40이나 30%를 줄여라 이렇게 판결을 받거나 합의가 되면 합의한 대로 판결대로 다시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요. 다음은요. 자, 국민연금 이럴 때도 나눠줘야 하나. 다음 보겠습니다. 연금 받기 전 남편이 사망한 50대 여성입니다. 받기 전이니까. 연금 받기로 한다. 받기 전에 전 남편이 사망했어. 사망했어. 그럼 전 배우자도 당연히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없지 않을까? 네, 옵니다. 뭐예요? 원칙적으로 이 배우자가 원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배우자도 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했죠. 이혼한 날로부터 미리 국민연금 수급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미리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못 박아 놓으면요. 그 전에 배우자가 뭐 사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이 연금 수급권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나 뭐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이 분할연금 수급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취득한 선취득한 분할연금 지급권으로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의 여성분도요. 미리 좀 선청구만 했더라면 이 남편의 사망과 상관없이 이거를 수급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겠다고 청구만 해두면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청구를 안 해둘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X입니다.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잘 모르세요. 이혼한 지 3년 지나서야 이런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선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걸 알게 되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중에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는 그 기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무 무탈 없이 무탈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연령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기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받기 전에 뭐 상대방이 사망을 한다든가 뭐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든가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자격도 영향을 받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선청구를 안 해놓으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이혼한 지 3년 안에 요걸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면 막 배우자가 너무 밉잖아요. 너무 밉다고 저주해가지고 상대방이 사망하면 연금 못 받아요. 저주하면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별도 받을 수 있어요. 이별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이별도 아름답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금을 나누고 싶은 입장에서 한 질문인데요. 자, 내 노령연금도 받으면서 전 남편 연금 달라는 60대 여성입니다. 너무 욕심쟁이. 그러니까 연금, 내 연금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전 남편 연금 받겠다는 건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왜요? 받아요. 왜냐하면 내 연금은 내 권리고 상대방의 연금은 내가 이혼할 때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도 내 연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비슷하면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돼요. 간편하게.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많이 받고 한 사람은 적게 받을 경우 적게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사람 청구하면 되겠죠.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잖아요. 그다음에 연금을 이제 받잖아요. 분할연금 받는데 만약에 재혼을 내가 했다. 그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을 했다. 재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했을 때 내 권리니까 내가 재산 분할을 받은 권리니까 내가 재혼하든 말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하지 않고 부부가 잘 살았어요. 근데 사별을 하면은 이제 유족연금을 받잖아요. 유족연금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재혼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안 돼? 받을 안 되지 않을까요? 있다고 해요, 그냥. 그때 못 받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 더 이상 유족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면 연금을 받는데 사별하고 나서 재혼하면 못 받는다. 이게 좀 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사별하면 끝까지 전 남편을 좀 그리워하면서 고마워 살아 이런 뜻인지. 근데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고마워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별해도 제 생각에는 연금을 계속 받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몰랐던 부분인데요. 그러네. 지금 크게 저희가 드렸던 세 가지 질문 OX에는 모두 5가 나왔어요. 나눌 수 있다였는데 마지막은 어떤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결혼 10년 중 6년은 따로 살았던 남성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결혼해서 10년, 법정 혼인 기간이 10년인데 그 중에서 절반은 별거를 했다는 거죠. 따로 살았죠. 절반 그러면 이상을. 기여도가 없으니까 X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X 같아요. 맞아. X.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은 X입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근데 얼마 전까지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국민연금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혼인기간 5년 이상 된 상태에서 이혼한 사이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인기간 5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실질로 판단할 것이냐, 그냥 횟수로만 판단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배우자랑 이혼할 때 바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별거하고 가출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2018년부터는요,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한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 같은 때도요, 10년 동안 혼인 생활했지만 6년 동안 지금 별거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혼인한 기간은 몇 년이죠?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년의 요건을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5년을 충족시켜야 5년이군요. 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게 좋은 정보라고 그래야 되나? 참고는 되죠.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사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 집에서 같이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임신한 며느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남들은 뭣도 모르고 며느리가 임신해서 좋겠네요 하는데 저는 죽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임신한 게 벌써 3번째거든요. 9살이랑 7살짜리 손자가 둘 있는데 둘 다 제가 키웠어요. 큰일 났는 날에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벌써 10년은 다 됐네요. 손주들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쁘죠.
근데 다 늙어서 애 보려니까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년이면 둘째가 초등학교 가니까 내년까지만 버티자 하고 살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느닷없이 어머니 저 셋째 가졌어요. 셋째는 딸이었는데 좋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제가 손주들한테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자야 된다 교육시켜놨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며느리 임신 소식에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은 농사 때문에 시골에 혼자 살고 있거든요. 아이고. 남편은 마누라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셋째 가졌다는 소식에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저도 남편 걱정도 되고 힘이 붙여서 셋째는 못 보겠다 할랬거든요. 근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엄마가 든든하게 계시니까 셋째 소식 듣고도 걱정이 안 되더라.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고민되시겠다. 서울에서 맞벌이 한답시고 아등바등 사는데 제가 애를 안 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은 시골에서 저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중간에서 너무 힘드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네, 진짜 고민되겠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저 결단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이게 뭐 손주를 보는 기쁨은 기쁨인데 야, 이거 힘들 것 같아. 만만치 않죠. 굉장히 힘들죠. 네. 사실 손주라고 하면 앞서 사연들 나왔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셋째는 눈에 넣으면 좀 아플 것 같긴 해요. 아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산업화 또 도시화 돼가면서 맞벌이하는 집들 많고 아이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커서 이렇게 아이들 돌봐주시고 손주들 정말 정성 어리게 청춘집 내어서 애들 키워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랑도 에너지라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는 끝이 보여야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다가 살짝 끝이 보인다 싶었는데 그 끝이 다시 없어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실망도 그렇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나의 몸도 힘들지만 남편도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짓고 있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러면 이 10년 사이에 부부들도 많이 늙었을 텐데 지금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황이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연 보내주신 우리 어머님도 오죽 걱정됐으면 손주들한테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자야 된다 하고 교육을 딱 시켰는데 셋째 가졌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교육시킨 게 너무 무산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요즘 아기 가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분명 축복해야 될 일이긴 한데 셋째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턱 숨이 막히신 거예요. 이게 아예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하고 다르죠. 둘하고 셋은 또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 집에 아이가 셋? 요즘 많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애가 하나건 둘이건 셋이건 힘들기는 매일 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손주를 본다는 것 요새 하늘의 별따기고요. 손주 보는 게 또 바람인 분들이 워낙에 많죠. 그런데 막상 손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도 크지만 어려움도 굉장히 큰 게 제가 상담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한강을 길을 걸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벤치 의자에 한 분이 앉아서 이렇게 우는데 소리를 이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쭤봤어요.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무슨 일인가 보니 이분이 이제 충청도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손주들을 봐주시는데 그 손주를 지금 봐주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 친손주를 둘을 봤대요.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면서 외손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또 막내가 결혼하면서 총 애가 5명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 집에 5명을 보는데 이제 아들이 셋이고 딸이 있고 그 친손주가 이렇게 있고 외손주들이 다들 있는데 그중에 아들, 딸 비율이 3대2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 보다가 애들이 뭘 어떻게 잘못한 건 아닌데 삐끗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갈비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그냥 통증이 있으니까 약만 견디고 드셨구나.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병원을 갔더니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중요한 건 갈비뼈가 부러지면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채 이게 낳기도 전에 애들이 많으니까 이 다 큰 성인 자녀들이 와서 다시금 집에서 요양을 하시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요양이 되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애들 학교 가거나 이런 사이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서럽더랍니다. 그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사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안타깝네요. 저는 그 사연 보내주신 분 남편분 있잖아요.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아내가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계속 오매불망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가졌대야 하고 전화 받으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지금 별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남편분이 너무 또 안 된 거가 너무 안쓰러워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몸이 두 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내 와이프 내가 데려간다. 맞아. 네. 안에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솔루션 자, 볼게요. 솔루션 볼게요. 과감히 남편에게 가라. 가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10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생겨서 새로운 요청을 한다고 그걸 못 해줘서 아쉬워하거나 망설이신다면 이거는 남편에게도 그렇지만 본인 아내에게도 굉장히 앞으로 일에 대해 큰 염려가 될 거예요. 이렇다면 결단을 좀 하실 시점이 된 거죠.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보면 애들이 10년을 커서 이제 둘 중에 두 번째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정도다. 큰 애도 있고 이제 셋째까지 있잖아요. 10년 세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짧은가요? 10년 사이에 우리는 늙었습니다. 늙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늙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집의 평화가 깨질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고 그 평화가 깨지기 전에 지금까지 누가 이걸 버티고 있었는가? 사실 어머니가 버티고 계셨던 거고 아버지도 또 한 번 시골에서 계셨지만 같이 버텨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버티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틀라스라 그러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틀라스도 그 지구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10년을 버티셨다면 이제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고 봅니다. 그 어머님 들으셨죠? 우리 용안 상담소 이효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냥 이제 시골로 가셔서 남편분과 함께 노후 생활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이 10년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이 아버지는 10년 동안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시면서 삼시세끼를 혼자 드셨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사셨을 거고요. 그 식사가 얼마나 충실했겠는가 아마 상당히 부실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어머니는 아이들 둘을 먼저 키우면서 10년 세월에 손주병 나지 않을 할머니는 안 계십니다. 그럼요. 온몸이 아마 제 몸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한계뿐만 아니라 나이 드는 건 우리가 참을 수도 없지만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의 변화를 자식들은 알고 있겠는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그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깨어지지 않기 원하는 건 당연히 자식들이겠지만 자식들이 아예 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늘 옆에 계시고 괜찮다 말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제가 아는 그 가수 중에 이한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엄마라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감싸졌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는 것뿐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10년의 세월을 청춘인 당신들이 그 10년을 내어놓아라 그러면 내놓을 자식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머니 결단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아이들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 애기들하고 3시간만 놀아줘도요. 진짜요? 와, 제가 30대인데 저도 못 버티거든요. 근데 기력이 팔팔할 때도 아니고 10년간 그 세월 하셨으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정말. 아니 근데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딸,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셋째가 생겼는데 어머니 계셔서 저희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머니. 이러니까 또 마음 약하셔가지고 아무 얘기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하니 지금까지 10년 계셨던 겁니다. 사실 이 10년 세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님 마음에는 혹시 내가 셋째 못 봐준다 그러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아마 그래서 거절도 못하시고 이 짠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 뒤돌아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10년 세월을 이렇게 청춘을 다 갈아 넣어서 청춘을 바쳐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셋째 보지 못해서 너무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식은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10년의 부모의 그 청춘을 함께 넣은 그 자리에 대해서 더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한다 말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식 괜찮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 하니까 좀. 아니 근데 진짜 둘이 벌고 10년 세월 동안 뭐 어느 정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저 셋째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어머니한테 의존할 게 아니고. 그럼요. 맞네요. 네. 두 번째. 황혼 육아의 기한을 정하라. 아, 기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봐주신다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감사일 수 있으나 동시에 끝이 안 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앞으로 이 솔루션을 보시면서 내가 손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보고 있는 분들에게나 또 새로 시작하실 분들에게나 반드시 기한을 정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큽니다. 그럼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본 애는 3년 보게 되고요. 3년 본 아이는 10년 보게 되고요. 10년 본 아이들은 심지어 20살, 30살이 될 때까지 함께 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한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로 간에 자식들이 엄마 늙어가는 거 또 엄마가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같이 붙어 있으니 잘 모르는데 지금 시골에 계신 남편 있죠. 띄엄띄엄 이 노부부가 만나고 있잖아요. 이 띄엄띄엄 만나는 노부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연히 또 가끔씩 만날 때마다 내 배우자가 얼마나 늙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거라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황혼 육아는 되게 끝나지 않을 뿐더러 기운도 빠지기 쉽습니다. 희망은 늘 끝이 보일 때 있는 거거든요. 기한을 반드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이 들어가는 건 아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남편을 봤는데 아유 우리 영감 그새 또 늙었네.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떨어져 있다는 게. 네, 그래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려면 기한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이신 게 우리가 지금이 어쩌면 굉장히 적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 애가 아직 안 나왔어요. 뱃속에 있는 상태이고 이제 막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재적응과 또 새로운 가족의 재구조화를 하기에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함께 자라면서 눈앞에 아른아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남편도 돌봐야 하고요. 또 남편은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를 돌볼 시기가 지금 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갑자기 편지 써놓고 홀연히 떠나고 나면 이 자녀들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함께했던 그 세월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떠남은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적응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건강상의 상황이 어떤가도 알리시고요. 지금 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자세히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육아는 셋째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계획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애들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셋째가 태어날 때 만약에 안 계시다면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도움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부부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머님은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기회를 자녀들에게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시기가 적게이기도 하고 요 결정은 빠르게 내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정도 났으면 나라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있지 않나? 있을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그 한 가정에 떠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건데 그것도 한두 아이도 아니고 셋째인데 이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애 보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이게 우리 손주들 볼 때 보통 보면 이게 돌까지는 내가 봐줘야지 생각하시다가 돌 지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아유 내가 또 옆에 있어야겠네. 그럼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내가 또 봐줄게 하다 보면 어린이집 가면 또 데리고 가고 데려다주고 또 이래야 되거든요.
이게 기한을 정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계약서라는 걸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 어렵죠. 그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계약서라는 게 반드시 문서로 써가지고 간인도 하고 사인도 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가 많이 썼던 문자라든지 아니면 SNS, 뭐 깨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련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 정하시고요. 내가 아이를 몇 살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하시고 그 즈음이 되면 우리가 3년간 약속했는데 이제 이번 올해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한정없이 있으면 그냥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끝나간다는 걸 조금 힘들지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계약서 쓸 때 시간도 정하지만 방법도 정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와서 아이들이 클지 아니면 뭐 애들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실지 아니면 뭐 주말에만 데리고 올지 아니면 주중에만 데리고 올지 또 주중에 온다면 몇 시까지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셔야 되고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될 게 육아와 관련된 비용이죠. 비용도 우리가 보통은 그냥 너무 낮게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만 적정 수준을 받으셔야 힘도 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나도 의무감을 갖지만 아이들도 그 비용에 따라서 부모에 대해서 훨씬 더 존경심도 갖게 됩니다. 의무감도 갖게 되고요. 이런 항목들이 계약서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종이가 아니더라도 문자라든지 이런 SNS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상호 약속에 기반해서 더 좋은 육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솔루션 더 보겠습니다. 분리 주기와 간격을 계획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어머니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이제 셋째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만약에 선언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할 텐데 갑자기 훅 떠나시게 된다면 자녀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를 굉장히 속상해하고 약간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혹은 섭섭해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간격을 약간씩 늘려가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들도 갑자기 할머니가 훅 떠나버리면 이 아이들 적응도 어렵기 때문에 할머니가 처음에 늘 함께 계시던 지점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셨다, 2주일에 한 번 오셨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기를 점점 간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할머니 없이도 안정화되는 그 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부도 어느 정도 적응의 시기를 충분히 갖게 되고 아이들도 적응의 시기를 찬찬히 갖게 되고 나중엔 할머니가 안 계셔도 우리 집이 돌아가는 상황이 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대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이 가장 좋다고 보통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시기에 계획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합가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아들 말고 며느리에게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합가라고 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요. 이 합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방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정말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셔서 그래 나도 아이들을 돕는데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 일단 그 젊은 부부들이 아버지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 합의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엔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그때는 오히려 또 분리를 하기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합가가 오래 함께 지내온 어머니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올리시면 이 분위기는 또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합가라는 건 아버지가 올라오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더 많아진다는 거. 두 번째, 아버지가 올라오시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가까운 지역에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오시면 아버지는 일 안 하시나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꿈꾸고 있는 삶을 기준으로 해서 이 꿈이 접히지 않도록 하는 게 자녀들과 이 부모님들이 제3회 곧 세 번째 손주가 태어날 때 양쪽의 꿈을 버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합가보다는 이 부부가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가가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동시에 이 가운데 이 가족이 독립적으로 핵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장 좋게 선한 방법을 통해서
부부도 또 부모님도 함께 모여서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을 겁니다. 10년간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러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막상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것도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이 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이렇게 보다가 같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들어요. 아니 근데 옛말에 애 돌봐준 공은 없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크고 나면 그거 다 잊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아이를 돌봐줬다면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난 가서 내 생활을 할란다 해도 그 자식들이 뭔가 훈장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다. 일단 저는 감사패 준비하셔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감사패. 예. 감사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뿌듯해하고 정말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감사패 꼭 준비하시고 네. 우리가 흔히 10년 애쓰셨으니까 퇴직금으로 3천만 원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지만 한면으로는 내가 그러면 여기 네 직원이었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감사의 선물 정도, 그다음에 소정의 감사의 현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어머니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혼자 계셨던 아버님 것도 같이 준비하는 예. 센스 있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좋아요. 아니 그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개인의 문제로만 정말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되고 맞아. 대기업들, 큰 기업들의 일꾼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하고 이런 기업에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할 일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 성년의 날 뭐 받은 기억 있어요? 저는 예전에 향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저는- 장미꽃인가? 저는 네. 면도기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년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하루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서 만 19세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